지금 법제처가요,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권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하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는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회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행안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제2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재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고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 확인되면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석고 대제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나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 재판은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은 그 강요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 다음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다시 사과할 수 있죠.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 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4일 안가 모임에서 참가했잖아요. 저녁에 법무부 장관께서 그때 2차 계엄 토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조금 전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1차 계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의였겠네요.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 막 줄 건지 그 토의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4일 날 온 국민은 2차 비상계엄이 할지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 즐기면서 오랜 시간을 밥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내란 수계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촬영도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거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외교부 차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 또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라, 형편이 어렵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남들과 다르다고 조롱받지 않는 나라, 소수임이 위축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겪을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로 연대의 강이 메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그 노후를 국가에 비해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만 맡겨놓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가난한 청년이 빈곤한 노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평범한 일상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께서는 이처럼 응당 누리셔야 할 마땅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차대한 결정에 내란 세력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은 내란 정권의 강요들, 내란 동조를 넘어 주도를 한 내란 주도 정당 국민의힘, 이들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복지를, 회복을, 미래를, 통합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란 세력을 상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하는 이 상황이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춰내야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고 단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앞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앞에서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 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사 방해의 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회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갖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서구 전 법무장관 대행은 권리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권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죠. 지난번 김서구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제, 권리면 적극 행사라는 이 법 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국군 통수권만큼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행히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이 사고냐 권리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또한 법 형식적 절차와 실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이 또 장관이 밝혔던 이 견해가 장관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법 집행의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차관께서 이를 말한 거는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거리된 사항에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김서구 전 법무장관 대행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사법행정에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체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부에서 3명씩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몫은 행정부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관련된 권한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분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하거나 하신 분들도 임명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회책 내용에 저도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에도 그럼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3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1개, 보리건빵 한 묶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음식을 훔쳐먹은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바나나 2송이, 두유, 식빵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 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지만 각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받고 권력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말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험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가진 권한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가진 유일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분명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둑질보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한 생계형 절도가 더 엄중히 다뤄지는 이 현실,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상 대통령 거리 시 대통령을 총리가 권한 대행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총리가 제한 없이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그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권은 어떻습니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석방 때 이제까지 검찰은 즉시 항고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넘어 참 법은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법무 집행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 적시 항고를 했다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고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에 있는 지금 구속 취소의 경우에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 석방하라고 한 부분에 달리 해석해서 그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여기서 말한 그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 내용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지금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조항 자체가 같은 조문, 같은 조항 내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위헌 결정이 돼서 조문을 바꾸고 그 나머지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조문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건데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한 바 없습니다. 거짓말한 바 없습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야, 헌법재판소야.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할까? 내일 뭐해? 내일 뭐 한다니까? 거짓말하고 있어. 장관님 취임사에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며 법무부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 복짓는 기회가 아니라 그가 죄짓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렸던 본인의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공직을 떠난 지 6여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취임사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장관이 2023년에 선관위에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표 삭제가 됐고 기준이 변경됐고 내부 채용 규정도 무시하고 선관위에서 채용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선관위에서 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들의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 사건에 대한 이 내용, 선관위 사건과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채용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벌써 많이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고인감사 청구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인사공모만 53건, 53건 있었다고 해요. 알박기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박기 인사에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검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난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위 위법적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 수괴가 1호 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에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헌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인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게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헌정당 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십시오. 네, 차관님,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 거리 즉시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록이 포함된 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한대행께서 아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죠. 네, 권한대행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권한대행께서 아마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정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 아마 법 취지를 아마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거리된 경우에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런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겠습니다. 관저 무단 점거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가 중검검사를 안 했죠? 관저 처음 들어갈 때. 네, 감사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만찬도 하고 지금 시작도 끝도 엉망인데요. 그 중심에 행정안전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증거 인멸시킬 수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의 자리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식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약자들을 아직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 바로잡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내란이라고 한 바는 없는 것.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국회 소추 사유가 내란 행위예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와 공판 진행 사항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는 21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에는 차장검사부터 검사 10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눈 내란 수계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특수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시네요, 장관님은. 그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수본부는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특수본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의 그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비화폰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총장인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본에서 진행하는 사건과 수사의 진행 과정은 저희 법무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석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것은 거짓말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관련 제3자 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전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전과 10범 내란 수계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속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위헌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거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
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아까 이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윤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관님, 12월 4일 날 계엄 직후 안가 회동하셨죠? 하셨습니까? 안가 회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 회동에서는 1차 계엄 뒷수습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계엄 논의, 1차 계엄 뒷수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대행을 누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완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마은영 미임명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장관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할 수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직무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가 회동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을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 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님이 탄핵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휘감독권, 수사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휘감독권 남용입니다. 수사팀은 특수본부에서 즉시 항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직권남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재판 받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관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전수조사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처럼 구속기간 도과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조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만 풀어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켜는 내란 수괴를 풀어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주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주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뇌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도 풀어주는데 왜 못 풀어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이 분노하는지 의원님께서 지금 모르십니까? 말씀하시는 내란 수괴라는 단어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수괴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죄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죄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님의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속 집행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서 그 좁은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본 재판 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주시고 친딸들 연쇄 성폭행한 강간범도 풀어주시고 수천 수억 원 매물받은 공직자도 풀어주세요. 해당 재판부 내에서 재판 과정에서 제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 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하겠다. 심우정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님 나오십시오. 안 계신가요? 행안부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보 의원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자,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기 함께 하시는 분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좀 앉아주세요. 이상범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저 마무리 떼고 좀 하시죠. 뭐. 의원님들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자, 의원님들 자정하시고, 자, 진행합시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예. 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또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유상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40번의 위헌 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이렇게 위헌 정당이 되는 상황이니까 해산하는 게 맞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너무 잘하셨네. 뭐 국민의힘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악유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막 그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래서 좀 끝나고 내려오는데 우리 의원하고 저쪽 의원끼리 조금 논쟁이 돼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5분 동안 소란이 있었죠. 예. 네.